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미징지가 폭락을 해 있었죠. 네, 그래서 다들 또 주말은 좀 맘 편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우울하게 보내실 것 같아서 또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가볍게 좀 주말 보내시라고 오늘의 이 특별 주말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특공개미 주말 특별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우, 나스닥, S&P가 폭락을 했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었다가, 그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진 거라 조금 아쉬움이 컸죠.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다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왜 빠졌는가? 뭐 뉴스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장중에 국내 증시가 열렸던 장중에 이미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5% 빠졌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뭐 때문에 빠졌었어요? 아마존 어닝 쇼크 때문에. 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아마존 어닝 쇼크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일부분 중 하나고요. 네.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아마존 실적도 안 좋았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뭐 중심은 그겁니다. 메인 하락 원인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다 보면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 경기 침체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게 뭐 지난 1월달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현재 팩트를 점검해 보면 우려는 사실 커요. 네, 경기 침체 우려는 분명 큽니다. 맞죠?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를 아직 확정 지을 단서는 여전히 부족해요. 최소 2분기에서 3분기 경제 지표는 확인해 줘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미리 선취매가 들어오죠. 주가가 미리 올라요. 맞죠? 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 세력들이 먼저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난 1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엄청난 변동성, 정말 오르고, 거기다 이제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었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자, 이제 5월 FOMC 회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서는 지금 금리 인상은 사실 50bp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매우 높죠. 더불어서 이제 양적 긴축도 발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양적 긴축이 뭐예요? 양적 완화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는 돈을 막 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양적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양적 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 QT를 하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는 Q이고,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고, 테이퍼링은 돈을 풀긴 푸는데 푸는 규모를 줄이는 거고, QT는 본격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QT를 이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은 15년 12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 3차례 금리 인상을 하죠. 15년 12월 포함해서 16년 12월, 17년 3월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QT를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 QT 할 거야. 돈 좀 빨아드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금리 인상 15년 12월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로 거의 2년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양적 긴축을 실행을 해요. 2년이 지난 이후에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지난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5월 달에 벌써 양적 긴축 얘기 나오거든요. 양적 긴축 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1월 달에 나왔죠. 1월 달에 나왔고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것은 5월 아니면 6월입니다. 5월달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양적 긴축을 실행했을 때 그때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17년도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요. 17년 10월달 어땠느냐? 나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17년 10월달에 어땠어요? 뭐 평화롭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당시와 지금은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요. 양적 긴축. 다른 상황이 있죠, 지금. 다른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뭐,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달라질 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이유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요 주요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경기 침체를 단정지을 단서가 아직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업률. 그죠, 여러분? 네, 미국 실업률 요거 중요하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죠. 네, 그때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딱 1월부터 2008년 1월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보이시나요? 눈에 띄게 증가하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에 띕니다, 진짜. 그 전까지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17년도 중후반부터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예요. 그때부터 살짝 올라가더니만 본격적으로는 2008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쭉쭉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본격적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거예요.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었다가 쭉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죠? 예.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실업률은 매월 초에 발표합니다. 매월 초에 발표한다. 아마 이제 5월이니까 5월 언제니? 정확하게는 언제 나오냐면 볼게요 한번. 지금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월 실업률이 자 5월 6일이네요. 네, 5월 6일 날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6일. 5월 6일 날 실업률 발표 예정되어 있다. 6일. 4월 달에 실업률을 발표하는 거죠. 이제 컨센서스 상으로는요.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현재 컨센은 그렇습니다. 이전 수치가 3.6%였었는데요. 컨센서스 상으로는 이번에 3.5% 정도로 나와 있네요.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물론 컨센이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 이때까지 보면 예상치보다는 항상 대부분은 적게 나왔어요. 그죠? 4.5% 예상했는데 4.2, 4.1 예상했는데 3.9, 3.9 예상했는데 3.8, 3.7 예상했는데 3.6. 그래서 이번에 3.5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이번에도 낮게 나온다면 이것은 시장의 호재로, 왜냐하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진짜 되게 경제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메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면은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원 감축을 한다고. 그래서 실업률이라든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최근까지는 지표 흐름이 좋았죠. 예. 그래서 요게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컨센보다 떨어진 잘 나오는 경향이 있음. 예. 이번에도 잘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음. 다들 불안해 떨 때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볼 거예요. 네, 제가 방송 때마다 언급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하이힐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신용 등급이 낮은 정크본드 그런 등급의 이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미국 국채는 최고의 안전 자산이죠. 미국 망할 일 없으니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 무조건 짱이죠, 얘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등급이 낮은 채권과 등급이 높은 채권 이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당연히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왜? 경제 전망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돈을 모으려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걔네 신용 등급이 안 좋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반대로 다들 미국 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얘는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 때에도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2008년도는요 여러분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 그런 사례라면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된 케이스거든요. 어쨌건 둘 다 경제 위기는 맞아요. 예. 근데 물론 그 기간이 이번에 되게 짧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면 이 상승 속도로 봐라. 스프레드 상승 속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전에는 스프레드가 확 올라가죠. 이미 2007년도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인 경제 위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쫙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네, 완만해요. 맞죠? 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 IT 버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었는데 2002년까지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기울기가 이미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기울기가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단순히 그냥 하이힐드 스프레드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경제 위기로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원달러를 볼 텐데, 이게 이제 그 원달러가 1270원을 돌파하는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이제 이게 제가 좀 전에 체크 캡처한 건데, 나스닥 지수는 저점이 깨졌습니다만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일단 고점 대비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빠진 상황이에요. 최고점은 아니더라라는 거. 다만 이제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4월달, 자 제가 저번에 이거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항선이었어요. 지난 3월달에는 저항선 부딪히고 딱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4월달에는 돌파해버렸네. 부정적입니다. 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주요 맥점이란 말이야. 저항받았고 여기도 저항받았고 근데 지금 4월달에는 종가를 넘겨버렸어. 원달러 환율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맥점을 돌파했으니까 이 맥점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지력 테스트 즉 조정을 받아야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겠죠. 그죠? 이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려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조정 때문에라도 지수는 반등 가능성은 있다.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지지에 성공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원달러 환율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현재. 자, 그 다음 이제 대략적으로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우리 차트
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일봉 그리고 나스닥 선물 일봉을 볼 텐데 먼저 설명드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깨졌어요.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종가 기준 하락률만 본다라면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스닥 선물은 안 깨졌어요. 저점이. 나스닥 일봉은 저점이 깨졌는데 선물은 안 깨졌습니다. 보통은 나스닥과 선물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번에만 살짝 엇박이 난 상황이에요. 이럴 수 있죠. 왜냐면 나스닥 선물은 우리나라 장중에도 열리잖아요. 주간에도 막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살짝 엇박 난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지금 저점이 안 깨졌다라는 거. 네, 그리고 존버 시그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존버 시그널 1, 2가 있는데 2가 이제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과하게 빠지면 2를 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하락에서 1을 보거든요. 현재 존버 2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아주 높은 시그널인데 나스닥 선물에만 현재 출현을 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존버 시그널 2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만 놓고 본다면은 2008년도와 2020년도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메가톤급 악재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여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그럼 차트를 직접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저점이 깨졌어요. 보이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4.17% 빠지면서 저점이 깨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3월 작년 3월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그때 최저점이 12,397포인트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였거든요. 그죠? 그때랑 보게 되면 지금 저점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지금 이제 1년 살짝 넘었는데 딱 1년에 지금 최저점이 나온 거죠. 1년 내에. 네. 근데 보시다시피 저점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죠. 살짝 이탈했을 뿐입니다. 살짝.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장 마감 시간이 장 마감 시간 때문에 덜 빠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작년 3월과 비교했을 적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 한참 여유가 있어요. 좀 괴리가 있죠, 그죠? 이게 나스닥 선물이고요.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직전 저점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맞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선물은 지금 이 보라색이죠. 좀 짙은 핑크색, 짙은 핑크색 이 존버 시그널 2가 떴어요. 네. 뜬 상황에 지금 저점이 안 깨진 상황이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1월달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1월달에도 뜨고서 그러니까 이 지표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래 꼬리에 달린 경우도 있고 네. 나왔다가도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 V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엔. 근데 지난번에도 이게 뜨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었던 케이스.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은 반등 나왔다가 쌍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 급락하면서 시그널 떴어. 반등 나와. 또 빠져. 또 반등 나와. 또 빠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맞죠? 박스권. 근데 나스닥 일봉은 여기서 저점이 살짝 깨진 거고 나스닥 선물은 안 깨졌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비슷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맞죠? 다만 만약에 세력들이 나스닥을 한 번 더 밀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은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100%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버 시그널이 뜨고 나서도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존버 시그널 뜨고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락 강도가 되게 강하다. 이 그때는 뭐 코로나니까 코로나는 제외하고 이때도 보세요. 코로나 초반에도 보시면은 존버 시그널 뜨고서 한 번 더 빠지잖아요.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존버 시그널 뜨고서 한 번 더 빠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매도다. 기다리면은 물렸으면 보유하고 현금 있으면 사라 그런 뜻이에요.
하루 이틀 더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가더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여기 봐봐요. 뜨고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스닥에서 안 떴는데, 나스닥에서도 만약에 뜨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반등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당연히. 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 이미 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월요일 밤, 지난번에 왜 제가 이때 나스닥 저점 깨졌잖아요, 이날.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등 나온다. 저점이 깨졌습니다만은 결국 반등 나온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반등이 나왔죠. 맞췄잖아. 이때 반등 나오니까 현님께서 아, 진짜 대표님의 시황은 대단하다, 많이들 칭찬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반등, 빠르면 월요일 밤, 늦어도 화요일 전후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빠르면 월요일 밤, 늦어도 화요일 전후로 반등 가능성 농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주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 주봉입니다. 주봉 나와라, 얍. 자, 주봉에도 존버 시그널이 있어요. 미국 미증시 전용, 해외 증시 전용입니다. 해외 증시 전용 존버 시그널이 있는데,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맞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 분석, 이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2008년도와 이 코로나는 제외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에도 보니까, 야, 제가 만든 시그널 죽이죠. 코로나 때에도 보니까요, 이 주봉상에서 존버 시그널이 뜯어내면 그게 최저점이 딱 떠요. 18년도에도 뜨고서 급반등, 그리고 여기서 또 뜨고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시그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도 뜨고서 급반등, 뜨고서 급반등입니다. 맞죠? 11년도요. 그때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3개 뜨고서 급반등, 또 뜨고서 또 급반등이에요. 금융위기 제외합시다. 예, 금융위기 제외하고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초입이죠. 그때도 오시면 뜨고서 겨우 급반등. 이때도 뜨고서 급반등 나왔다가 또 뜨고서 또 급반등 나옵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확률이 매우 높죠. 100%죠. 자,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반등 확률은 100%다. 즉, 해당 월에 바로 지지를 받거나, 즉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그 달에, 그 주죠. 이건 주봉이니까. 그 주에 음봉이었었다라면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확인되죠? 팩트 체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월봉 보겠습니다. 나스닥 월봉. 자, 월봉도 보니까는, 월봉도 역시나 존버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만든. 예. 자, 월봉도 과거 차트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2002년도 이때 이제 IT 버블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 빠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거 나왔다가 꼬리 반등, 또 나왔다가 다음 달 반등, 또 나왔다가 다음 달 또 반등이 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 그때도 보시면 최저점에서 뜨고 또 뜨고 또 올라갑니다. 2005년도 뜨고서 올라가고 뜨고서 또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8년 볼까요? 2008년 초입에 뜨고서 반등 나오죠. 또 2008년도 본격적인 금융위기 때, 이때도 보세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금융위기 때도 뜹니다, 이게. 또 올라갔어요. 자, 2010년도 뜹니다. 또 올라갑니다. 2011년도 후반 또 뜹니다. 또 올라갑니다. 15년도, 16년도 또 뜹니다. 또 올라갑니다. 100%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그 이후에도 보시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떴네. 어떻게 될까? 이때까지는 100%였는데 한 번 더 빠질까? 물론 이제 뭐 아랫꼬리가 없으니까, 아직 아랫꼬리가 없으니까 5월 첫 주에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지. 당연히 아랫꼬리가 한 번도 안 달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월 이제 시작할 때는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를 보게 되면 이랬었죠. 케이스가 보시면은 사례 분석 결과
2000년 IT 버블 때도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근데 나왔다가 다시 빠진 거죠, 이때는. 그때 제약원 반등 확률 역시나 100%였었는데 해당 월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다음 날에 반등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여기서 다음 주. 해당 월이 아니라 해당 주죠. 예. 해당 주 하니까 이상하다. 해당 월의 지지를 받거나 다음 달에 반등이 나왔다. 100% 맞죠?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 전 항상 그래요. 팩트. 네,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빅데이터를 통한 사례 분석,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왜냐면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확률 높은 방향으로 잡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제 시황 적중률이 진짜 엄청 높은 거죠.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려 봤어요. 다음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네, 코스닥 일봉입니다. 자, 월요일날 일단 개파락을 할 거예요. 네, 개파락을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제 빅데이터죠.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미증시 대비, 네? 지난 2월 전후부터 해가지고, 우리 코스닥은요, 미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팩트입니다. 자, 왼쪽에 빨간색 배경은 나스닥 종가고요. 나스닥 종가 중에서 2% 이상 빠졌을 때고요. 여기서 녹색은 나스닥 종가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1월에는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질 때가 많았어요. 종종 있었었는데 갈수록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3월부터 최근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나스닥이 2% 이상 빠졌는데 우리는 1% 미만으로 1% 언더로 그냥 컷하는 그런 모습도 몇 번 볼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스닥 3.9% 빠졌을 때 우리는 1.6% 선박. 대박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4.17%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3.9% 빠졌을 때 우리가 1.4%, 코스닥이 1.4% 개파락이었었어요. 장중의 저가는 2.4%였었거든. 장중의 저가가.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월요일날 우리 코스닥의 시초가는 대략 확실치는 않지만 시초가는 한 1.7% 정도, 1.5%에서 1.7% 정도 개파락을 할 수 있겠고, 제가 보는 맥점은, 코스닥의 맥점은 880포인트 부근이에요. 마이너스 2.7%. 물론 당연히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치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설사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880포인트까지 만약에 갔다, 안 가면 더 좋고, 안 가면 좋고,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기준입니다. 880포인트면 여기거든요. 대략. 네, 이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게 무조건 베스트야. 알겠죠? 네. 그리고 반등은 강할수록 좋다. 뭐 최근에 우리 코스닥의 수급을 보게 되면, 네, 매도 규모가, 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보시면은 매도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가 대폭 이제 또 축소가 됐어요. 그죠? 네. 일단 이제 월요일에 수급이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요, 지금 며칠째 나왔다? 무려 8거래일째. 네, 이게 8거래일이야, 8거래일. 그죠? 지난 3월 달에 8거래일 매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월 초, 그때 6거래일 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에 개파락 출발할 거 아니에요. 네.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바로 들어올지
아니면 뭐 10시, 11시 혹은 오후에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월요일에는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닥 최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세 매도 확률상 월요일은 순매수 가능성 높다고 보여짐.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 예상대로 월요일에 개파락을 하고 순매수가 유입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 시 추가 반등 가능성은 90% 이상, 아니 95% 이상.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닥이 개파락 양봉됐다. 즉 시초가가 낮게 출발했는데 양봉이 되었다는 소리는 그만큼 강력한 지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날 밤에 나스닥 지수도 급등입니다.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되셨죠? 네. 일이 되면 나스닥도 급반등 가능성 높아짐. 네. 아셨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주봉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코스닥 주봉.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주봉이 120주선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참고로 지난 1월, 3월은 어쨌거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 120주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봉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예요. 지금 코스닥.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의 이건 이제 앤드류 피치포크 추세선 되겠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란색이 120주선인데 다음 주 기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얼마? 880까지 갈 수 있다, 많이 빠지면 말씀드렸잖아.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지난 1월, 2월, 3월 100% 확률로 다 매번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 확률 게임이니까 이번에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깨질 수 있어요. 그죠? 영원한 지지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확률상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면 분명하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시장 상황은 지금과 다르지만 이때도 지지받고 결국에는 또 빠졌다가 또 지지받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초급등이 나왔죠. 14년도에 참고로 계속 지지받다가. 근데 그때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계속 꾸준히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랫꼬리를 내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지받을 가능성 높다고 봄.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월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맥점을 지켰어요. 맥점이 안 깨진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캡처해놨나 내가? 해놨구나. 보시면은 여기에 맥점 있잖아요. 저항받고 여기도 저항받고 지지받고 선을 그어봤단 말이에요. 그어봤는데 지난 그 2월 달에는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선이었죠. 그 다음에 3월에 돌파해줬고요. 4월 달에 빠졌는데 빠지면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금 맥점이 깨지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안 깨진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에 미증시가 빠졌으니까는
5월 초반에는 5월 초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하겠지만 아직은 뭐 월봉상으로는 깨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5월달 기준으로 이 22평선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2018 이때가 18년도입니다.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어찌됐건 여기를 건드렸어. 3번씩이나 건드렸어. 건드리다가 빠지면서 기울기가 우하향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직 우상향이고 5월달 기준으로도 일단은 출발은 우상향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5월 기준으로도요. 일단 이제 이번 다음 주 보시면은 일단은 우상향으로 출발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우상향. 이 연두색이 20선입니다. 그래서 5월 첫 거래일도 보시면 우상향이다. 물론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우하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빠지면.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정말 완전 최악의 경우에 800포인트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하향으로 바뀌죠. 그죠? 우하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20월선 우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스닥과 미국 나스닥과 우리 코스닥의 일봉, 그러니까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다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관계로 나스닥 쪽에서 어떤 존버 시그널들 자,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드렸습니다. 확률은 100%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주식은 확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음 주 전망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이제 5월 5일 날 새벽에 5월 5일 새벽에 FOMC 회의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겁니다. 50bp 인상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을 텐데 아마 이때 QT 일정 주목, QT 규모와 일정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또 변동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미리 지금 선반영된 거예요. 미리 이런 불확실성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이벤트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그랬죠. 3월에도 제가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FOMC 회의 전후로 반등 나올 거다. 혹시 반등 나왔잖아요. 시험 제대로 적중하면서 그때 우리 유료연님들 또 무료연님들 제가 큰 수익을 드린 걸로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75bp 가능성 낮아요. 그럴 가능성 저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미나미님. 네. 75bp는 충격이죠. 미나미님 말씀대로 75bp 하게 되면 이건 충격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나올 수 있죠. 네. 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추가로 나와봤자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75bp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지 못한 게 벌어지면은 급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거기다 얼마 전에 또 1분기 GDP 역성장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에 75bp를 올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돼요.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데 75bp는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금리를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25bp씩 천천히 올리면 안 되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어제 유료 회원님께도 이제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금리를 올려놔야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은 급한 대로 먼저 이제 금리를 올려놓고 최대한 인플레이션 잡아보고 만약에 이후에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흐름이 보여지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때 금리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먼저 올려놔야 나중에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지금 아주 느긋하게 살살 올리다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가를 못 잡으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 침체예요. 물가 못 잡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물가를 잡자라는 취지로 지금 올리는 건데 금리를 서서히 올리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 와버리면 그때는 금리 내릴 것도 없어.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리오프닝. 저야 뭐 매일 집에만 있고 일주일에 저는 2번밖에 집밖에 안 나가요. 계속 저는 집에만 있어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도 그 비타민 뭐죠? 비타민 D?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햇빛이 워낙 안 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집에만 있어서 저는 리오프닝 분위기를 사실 체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주변 지인들 얘기 듣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거린다고 하더라고. 뭐 여러 뭐 제한들이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글로벌리하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싸돌아다니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소리는 결국 돈을 쓰는 거거든요. 주머니 사정 뭐 떠나서 일단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동안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하면서 돈을 쓴다고. 돈을 쓰면 경제가 돌잖아.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소비가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그 때문에라도 저는 경기 침체는 쉽게 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물론 제 뭐 전망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격 리오프닝 따른 보복 소비 영향으로 경기 침체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제 방송이 좀 도움되셨다? 도움되셨거나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님 반갑습니다. 행운의 7번 다음주 급등 나오라는 의미로 행운의 7번 눌러주세요. 7번 안 누르면 급락한다. 7번 안 누르면 급락할 거야 다음주에. 네. 행운의 7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도 7번 누를게요. 행운의 777.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뭐 주말은요, 글쎄요, 뭐 제가 신이 아닌지라 제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당연히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저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냐, 확실하게 올라간다, 확실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섭섭하죠. 네. 어디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리포트라든지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100% 이렇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뭐 하루 이틀 더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과거 사례에서 보여줬던 대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은 좀 맘 편히 즐겁게 가족 혹은 또 지인분들과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통개미TV 많은 사랑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 뭐 여러 증권 채널들 많잖아요. 아니면 뭐 케이블 TV라든지 유튜브에도 이제 증권 전문가들 워낙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사례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드립니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 채널 여기저기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께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